이번 책은 고이즈미 히데키가 지은 거장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옮기니는 김하경입니다. 이 책은 경제 잡지에 약 5년에 걸쳐 연재된 투자 고수에게 배우는 주식의 법칙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본질에 충실하라. 단순하면서도 합리적 원칙을 따르라. 자, 이 두 가지 원칙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의 공통점이고요. 이 책 머릿말에서 밝힙니다. 어떤 시기든 원칙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따져보면 반드시 좋은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12명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고수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자, 벤저민 그레이엄 하면 무엇보다도 가치투자 그리고 그의 유명한 저서 현명한 투자가 이 두 가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20세기 전반부터 중반에 걸쳐 활약한 그 유명한 투자가이고요. 무엇보다 가치투자, 저가 매수라는 투자 개념과 기법을 확립한 이론가로 더 유명합니다. 그레이엄은 투자가로 성공하기 전에 경제적 파산을 2번 경험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9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원래 이 그레이엄은요, 프랑스인 가정교사까지 고용할 만큼 유복한 생활을 했었고요.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파산하고요. 그리고 그레이엄은 공부에 매진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전체 수석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그때 교수로 남아달라는 대학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증권 거래 일을 시작하면서 젊은 나이에 임원으로 발탁되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산운용 회사를 설립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35세가 될 때, 그때 29년 역사적인 증시 대폭락, 그때요 거의 90% 가까이 하락했는데, 평균적으로요. 근데 그레이엄은 70%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그의 두 번째로 찾아온 경제적 고통이었죠. 근데 그때도요, 그레이엄은 오히려 주식 투자 연구에 열을 올렸고요. 그가 이때 추구한 목표가 어떤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실패를 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투자 기법을 찾았다는데, 자산을요, 늘린다는 면보다 지킨다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산을 크게 잃지 않는다. 그걸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가 주식 투자 기법을 토대로 5종목 이상 분산해서 투자할 것,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요, 바로 안정성이 높은 저평가 주식을 찾아낸다. 그리고 분산 투자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요, 그때 20년에 걸쳐 그가 운용한 펀드가 20%라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했대요. 그럼 그레이엄이 말하는 주식의 내재 가치에 주목하고 그 가치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주식의 원래 가치가 얼마인지 생각하고 그 가치보다 크게 밑도는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에 가까워지면 매도하는데 2년 정도
보유할 각오를 하고요. 얼핏 이 어이없을 만큼 이 단순한 방법이지만요. 그레이엄은 식료품을 살 때처럼 주식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를 500원에 사면 그만큼 이익이듯 주식 투자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 너무 단순하지만 이 투자 기법을 발표한 당시에는요. 획기적인 발상이라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우수한 제자들이 그의 문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PER 그렇다면 그 PER은 몇 배가 타당할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요 국가 주식 시장의 평균 PER은 역사적으로 10 내지 20배 정도고요. 평균적으로는 15배 정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투자가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이 그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 이 정도라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이 정도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레이엄은요. 그리고 그 저가 매수 그리고 나서 뭐 분산 투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저자는요. 사실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그 시점에서 더 크게 하락하는 상황도 자주 일어나고 또 가끔 그 아니한 저가 매수로 말미암아 자산을 잃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는데 그러면서 어떤 걸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요.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 매도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싼 가격에 이 주식을 팔려고 할까? 주식을 이 시점에서 매수하려는 이유가 타당한가? 이 세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런 후에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판단이 틀렸으며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매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가 변동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형태로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급등하고 급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급등이나 급락 장세를 이용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하고 주식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은 투자가들의 심리적인 동요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레이엄은요. 이 성장주 투자에는 오히려 부정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높은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요. 고성장 기업은 PER이 상당히 높은 사례가 많고요. 고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은 자칫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고 PER 상태에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가치주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필립 피셔는요. 반대로 지금 성장주를 찾아요. 이 필립 피셔도 보면은 그 그레이엄과 비슷한 시기에 활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의 거장이 그레이엄이다 그러면은 성장주가 바로 이 피셔인데요. 이 피셔는 대학을 졸업한 후 똑같이 그 증권업계에 입문해서 그 다음에 24세 되던 해에 독립하여 투자 고문 회사를 설립하고요. 9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장주 투자법을 고수해요. 이 피셔는요.
어떤 식으로 투자 대상을 조사하느냐면요. 그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기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고요. 그리고 어떤 주총이나 IR 이벤트, 그 다음에 IR 담당자와 전화 상담, 이런 식으로 탐문 조사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피셔의 그 성장주를 발굴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먼저 그 지속적인 매출 증대 능력을 파악하는지, 향후 5년 이상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5년 이후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양호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경영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투자가가 이 투자가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그 성장주 발굴을 하는 그 15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셔는 그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증시가 과열되어 주가가 끝없이 상승할 때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고요. 주식이 거품이 낀 상태라는 것은 실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는 상태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PER인데, 탁월한 성장주라면 평균 PER의 2배 정도는 매수 가능한 허용 범위로 생각하는 듯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러니까 PER 15배 정도의 평균적인 수준이라면 PER 30배까지 상관없고요. 또 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40배나 50배 혹은 그 이상이 되면은 매수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피셔가 제안하는 매수 시점은요, 일시적으로 사업이 악화되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신규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의 시행착오 시기에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진행하여 성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자, 이러면서 핵심은 그 자신이 진심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 탁월한 성장주를 보유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선택한 주식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향후 장기간에 걸쳐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며, 주가가 실적, 경기 등이 어느 정도 흔들려도 신념을 가지고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피셔의 그 성장주에 이어서 그 다음은 자, 워렌 버핏인데요. 그럼 이 워렌 버핏은요, 워렌 버핏은 그 소년 시절부터 주식 투자에 흥미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10대쯤에는 주가 차트를 연구하여 그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을 조금씩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 19세가 되던 해 벤저민 그레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가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그레이엄에게 직접 사사받기 위해 컬럼비아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고요. 졸업 후에도 이 그레이엄이 세운 투자 회사에 들어가 가치주 투자 비법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25세 때 독립해서 그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자, 이 버핏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레이엄의 이 가치주 투자를 많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피셔의 성장주 투자 그쪽을 또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핏이 40세가 되었을 즈음에 이 기업 가치 대부분이 성장성인 성장주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그레이엄의 이론에서 독립을 하는 거죠. 이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주나 화학주
가운데 유명한 주식이 많긴 한데 일단은 사업 내용이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요. 독점적 지위가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 월트 디즈니 등 어떤 소비자로서 해당 업체의 그 강점을 판단하기 쉬운 업종의 주식을 주로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독점적 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고르는 것은 그 과거 10년 동안 안정된 성장을 보였으며 그동안 이익은 2배 정도로 증가했는지 ROE가 15% 이상인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요 10% 이상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산출되는 이 수치인 이 ROE는요.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그 버핏이 투자한 기업은 대부분 ROE가 15%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통상 10%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또한 버핏은 자기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식을 대량 매수한 그 실패담을 통해서 아무리 저렴해도 장래성 없는 회사는 사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꽤 괜찮은 회사지만 자신이 영구 보유할 자신이 없다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서 몇 년 보유한 후에 매도하고요. 빠르면 2년, 길어도 10년으로 평균 보유 기간이 5년 정도고요. 그 영구 보유 그 종목은요. PER이 한 15에서 20배, 몇 년간 보유 종목은 한 10배 전후 그 이하에서 매수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영구든 몇 년간 보유든 PER이 20배가 넘을 때 그때는 매수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피터 린치는 그 1980년대에 크게 활약한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 13년 동안 운용했던 그 마젤란 펀드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첫 해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마지막 해 2,500만 원이 되는 그 정도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익률 30%를 13년 동안 지속한 거예요. 이 피터 린치도요. 그 10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벌면서 대학과 그 경영대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서 이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피터 린치는요. 그 46세 때 돌연 은퇴를 선언했는데 피터 린치는 늘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 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그러한 심정이었대요. 그래서 그 은퇴를 선언하거든요. 사실 상당히 젊은 나이죠. 46세면. 항상 피터 린치는 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세, 거기에서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세 딸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부인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쇼핑몰을 어슬렁거리는 편이 증권회사의 조언에 충실히 따르거나 그 금융정보지를 훑어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과 관련된 종목, 그 부인이나 딸이 좋아하게 된 그 옷이나 음료수, 그 스타킹 그런 것들에서 대박주의 조짐을 읽어냈대요. 그래서요. 그 던킨 도너츠에서 25배, 월마트에서 1000배, 맥도날드에서 400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10배 수익주 이런 거를 템버거라고 하거든요. 그 10배 수익률 혹은 그 대박 종목들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10배 수익주를 찾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말하는 그 이러한 종목을 선택할 때요. 피터 린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분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주식의 성장 스토리를 그러니까 2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주식을 매수하려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주는데요. 성장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인기 상품이 실적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지, 경쟁에서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적 PER.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공할 확률을 높이고요. 실패를 감지하기 쉬워져 손절매할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고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기 쉬워져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분간의 훈련을 실천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자, 그러면서 피터 린치는요. 아마추어가 실패하는 까닭은요. 그 프로의 흉내를 내며 그들의 뒤를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개인 투자가의 강점을 버리고 전문 투자가를 쫓지 말라는 거죠. 자, 피터 린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또 예를 들어서 비인기 업계에 눈에 띄는 회사가 있다면 독주 상태를 구축할 가능성이 커서 오랜 세월 무풍 상태였던 업계에 혁신적인 회사가 등장한다면 기존의 낡은 체제에 안주하던 기업을 제치고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비인기 산업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요. 무슨 장내 회사, 산업 폐기물 회사, 카펫 업체, 폐유 회수 사업, 병뚜껑 제조업체 이런 식으로요. 어떤 그 꾸준히 그 축소되는 시장에서 기존 회사들이 나누어 갖는 형태로 격심한 경쟁 없이 서서히 그래서 성장성이 없는 사업이면서도 사람들이 꺼리는 사업 그러한 것에서도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는 사업 그리고 틈새 산업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윌리엄 오닐에게서는 그 차트와 실적으로 급성장 대박주를 찾는 법인데요. 이 윌리엄 오닐은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한창이던 그때 34년에 태어난 그 대표적 투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버핏과 거의 같은 세대거든요. 이 윌리엄 오닐은 상승하는 그 주식의 조건을 찾아내어 매수 조건을 3가지로 결론을 지어주는데 기관 투자가가 사들이기 시작하는지 순이익이 5년 이상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분기 EPS가 최소 20%는 상승했는지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 혹은 신고가를 갱신할 것 같은 종목 가운데 조정을 돌파하는 시기에 거래액이 평균적인 거래액보다 최저 50%는 증가해야 하는 자,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에서 이 업계 내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그리고 ROE가 15% 이상인지 이 대다수 투자 그 고수들은요 영업이익률 10% 이상 그 다음에 ROE 15% 이상을
종목 선별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일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퍼를 얘기할 때요. 그 30배에서 매수했다면 그 퍼가 60에서는 매도하고요. 만약 내가 퍼 50에서 매수했다면 퍼가 100에서 매도한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전반적인 증시의 동향에서는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국면이 가장 수익이 크고요. 반면에 천정을 치고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한동안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 온일은요, 증시가 바닥을 친 이후 2년 동안은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승 기간이 2년을 넘어 천정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잠시 쉬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제시하는 이 차트에서 하나, 이게 손잡이 달린 컵이거든요. 이게 성장주에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이 흐름인데요. 이렇게 올라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컵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 이렇게 옆으로 쭉 가다가 한번 하락을 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이 성장주에 나타나는 이 손잡이 달린 컵 모양, 이러한 것을 잘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요. 주식을 파는 최적의 시기란 주가가 상승하고 앞으로도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을 때 그때이고요. 이 버나드 바르크는 여전히 상승 중인 종목을 매도한 적이 여러 번 있다. 덕분에 나는 재산을 잃지 않았다. 매도해서 거액의 이익을 놓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그 회오리에 휘말렸을 것이다. 나단 로스차일드는요.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비결은 결코 바닥에서 사지 말고 한 발 빠르게 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짐 로저스인데요. 짐 로저스는요. 길바닥에 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그저 그곳에서 돈을 줍기만 하면 된다. 짐 로저스는 그 세계적인 경제 주축은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외에 싱가포르와 베트남, 자, 이러한 나라들을 높이 평가해요. 그 우수한 국민성과 자유화, 그 다음에 개방화를 향한 국가적인 노력이 고평가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그 일본화를 답습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 로저스는요. 2020년대 가장 주목할 자원이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서요. 특히 보리, 대두, 옥수수 이런 기본적인 농산물에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 자원 산업이 융성해졌듯이 앞으로는요. 농업 산업이 크게 발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요. 금융업계가 어떤 그동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농업 분야를 잘 살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개인 투자가를 위한 짐 로저스의 조언은요.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조사해서 그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것, 향후 10년 정도의 큰 흐름을 생각하여 투자할 것, 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정도로 쉽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기회를 기다려 투자할 것. 이 세 가지를 조언하면서요. 이 사실상 이러한 모든 항목이 그 버핏과 공통된 생각이죠. 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다는 건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성급하게 사고 팔려 하지 말고 꼼꼼하게 조사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생각에 지금도 남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25번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람마다 다 투자 방식은 다르잖아요. 근데 로저스가 얘기하는 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25번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